게임 아직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보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우리가 게임 얘기하면서 그 적 혹은 뭐 상대방이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온라인 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디지털 게임에서 적이라는 건 컴퓨터보다는 이제 같이 플레이하는 사람으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그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는 적,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게임에서 사람을 상대한다는 건 요즘 어떤 의미일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을 상대로 게임을 하는 건데 네. 온라인 시대와 오프라인 시대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옛날에 오락실만 경험해 보신 이제 중년 이상의 분들은 에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오락실 시절을 생각해 보면 둘이 같이 게임을 하면 서로 어깨가 부딪힙니다. 네. 그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어떤 순간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것만 해도 이미 굉장히 다르다는 걸 좀 알 수 있는데, 뭐 이런 정도의 간단한 수준을 넘어서 사실 온라인 시대에 사람을 상대하는 거는 굉장히 큰 특징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온라인 게임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큰 특징 뭔가요? 익명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온라인 게임에서 예를 들어 제가 한 게임에 들어가서 이제 상대를 찾아주죠. 네. 그러면 나와 만나는 상대는 누군지를 모르고 어떤 상대가 걸릴지를 전혀 모르고, 그리고 나랑 지금 한 판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졌다고 해서 한 판 더 해, 이런 게 안 되죠. 누군지도 모르니까. 네. 이걸 이제 익명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특징으로 자리를 하게 돼요. 이게 꼭 디지털 게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예시로 드는 게 바둑이에요. 혹시 바둑 두세요? 예전에는 뒀지만 요즘은 딱히 두기가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특히 학생 때 바둑을 많이 둘 수 있는 이유는 학교에 바둑 두는 친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가 있어야 바둑을 두죠. 이걸 혼자 두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바둑이라는 거는 우리가 별칭으로 수담이라는 표현을 하죠. 손수자에 이야기 담을 써서 손으로 이야기 나눈다. 다시 말해서 마주 앉은 상대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도구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은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그 결혼을 위해서 이제 예비 사위가 장인어른을 방문을 하면 이리 와서 바둑이나 한 판 두지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어떤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말이 바둑을 두는 거지 사실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도 바둑 한 판 더라고 하면서 사실 목적은 바둑이 아니라 그냥 얼굴 한번 보자, 이런 용도로 많이 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둑은 정말 재밌기 때문에 이 바둑 두는 상대들을 서로 원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네마다 기원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네. 나는 바둑을 두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안 사람들이 아무도 바둑을 안 둡니다. 그럴 때 이제 몰래 나가서 잠깐 산책하고 올게 하고 두세 시간 가서 바둑 두고 오는 데가 기원이었고, 네. 또 거길 가면 그렇게 같이 모인 사람들이 우글우글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게임을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을 못 찾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기원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면 어떨까요? 기원이 지금도 이제 장사가 꽤 되긴 하지만 요즘은 한 60, 70대 어르신들도 바둑 좋아하시면 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세요. 온라인 바둑 사이트를 컴퓨터를 아예 모르시는 분도 내가 이걸 눌러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면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다 알고 계시고, 네. 실제로 온라인 바둑 사이트에 정말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여 있단 말이죠. 이러면서 이 바둑이라는 놀이 방식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플레이하던 게임이 이제는 얼굴을 모르고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흑돌과 백돌을 놓는 로직으로만 승부하는 게임으로 크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익명성, 다시 말해 내가 바둑을 두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랑 엮일 사람도 아니다라는 점이 과거의 바둑과 지금의 온라인 바둑을 크게 바꿔버린 거죠. 그런 익명성이 주는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같이 이 게임을 플레이할 사람들을 훨씬 다양하고 많이 만나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기원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결국 모든 게임이라는 건
애초부터 사람이 사람과 하는 거였어요. 뭐 바둑, 장기, 체스도 그렇고 윷놀이를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먼저 사람이 모였고 우리 모여서 뭐 할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나오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뭐 꼭 기원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시골 마을에 가보면 마을 앞에 큰 평상이 약간 그런 놀이터였습니다. 모여서 할머니들 뭐 화투도 치시고 이제 그냥 모이는 게 중요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디지털 시대 그다음에 디지털 게임이라는 게 확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문제가 놀이의 가짓수가 너무 다양해져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막 20대 때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엄청 유행을 했는데 네. 그거는 모두가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행하는 굉장히 안 유명한 게임을 내가 한다. 근데 누구랑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이 게임이 너무 재밌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 친구들을 붙잡고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너 이거 같이 안 할래? 그런데 애들이 다 난 싫은데 재미가 없어 하면 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전 세계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다고 했을 때 온라인으로 매칭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굳이 우리 동네에서 내가 나랑 게임할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냥 온라인에 가면 뭐 한국에는 100명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로는 10,000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게임을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라인 시대가 들어오면서 내가 게임을 한다는 건 예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아는 사람과 하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는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나는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같이 게임할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쉬워진 거죠. 그냥 익명에서 아무나, 심지어 요즘 게임은 실력을 맞춰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중수 정도의 실력이다. 근데 맨날 고수들과 붙으면은 나는 10연패씩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게임사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전적을 가지고 요 정도 수준이면 둘이 맞겠지? 라고 해서 계속 매칭을 해줘요. 그래서 게임사는 대놓고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모든 매칭을 기대 승률이 50%가 나오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플레이어는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아까 바둑 얘기를 하면 동네에 바둑 친구가 있는데 나는 7급 드는데 이 친구는 아마 5단이에요.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둘 수가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뭐 내기 네. 같은 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이 익명 매칭이라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었죠. 그렇다면 단점은 뭐예요? 이게 사실 오늘의 메인 주제인데 네. 이렇게 익명으로 온라인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른바 욕설, 트롤링 같은 부정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익명의 상대와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온갖 해괴한 일들을 게임 안에서 벌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 가끔 뉴스나 방송에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이거는 해서 안 되는 일들인데 욕설 같은 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굉장히 만연해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 또 뭐 우리가 온라인에서는 이제 그런 욕 중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가족에 대한 욕설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하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욕설과 함께 제가 트롤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트롤링이라는 건 그 트롤 짓을 한다라는 뜻인데 네. 이건 뭐냐면 게임을 의도적으로 망치거나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하는 플레이들을 가리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자면 3대3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런데 자기가 오늘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캐릭터를 계속 적진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편이 계속 점수를 잃겠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할까 그러면 우리 편이 화가 나는 걸 즐기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이해가 있겠죠. 안 가요. 예, 이 사람은 우리 편이 화가 나서 막 길길이 뛰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트롤링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뭐 총싸움 게임이에요. 그러면 아군이 모였는 데다가 수류탄을 가서 던집니다. 그리고 몰살을 당하면 즐거워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트롤링이라고 이런 걸 즐겁게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트롤러라고 부르는데 이 욕설과 트롤링이 온라인 시대의 게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사실 듣기만 해도 좀 화가 나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왜 이런 행동을 즐기는 걸까요? 정말 저도 뭐 게임 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다 즐겁자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런 게 재밌나? 같은 의문들이 많이 드는데 보통 이렇게 차분하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의문을 갖질 않아요. 같이 화가 나죠. 너 왜 그래 임마? 약간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같이 욕설을 하거나 같이 맞트롤링을 하게 되거나 소위 말하는 분노가 점점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밥 먹고 맨날 이 욕설과 트롤링만 하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전에 7연패를 해서 자기가 완전히 삐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니까 이 분노를 어디다 풀어야겠는데 실력으로는 못 풀겠으니까 이런 이상한 짓을 해서 풀어버리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뭐 매일매일 그러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네. 그게 더 무서운 건 아주 멀쩡한 사람도 가끔 가다가는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온라인 게임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무시하면 되잖아요. 뭐 꼭 같이 그 사람과 게임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게임사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욕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밴, 다시 말해 게임에 접속을 못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일주일 차단을 받다가 좀 계속 걸리게 되면,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한 300년 차단을 먹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예 욕설쟁이들을 따로 욕설쟁이끼리 매칭을 시키는 이런 기술들도 나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멀쩡히 게임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화가 나면 이렇게 돌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피한다라는 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걸러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지금 굉장히 여기서 멀쩡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제가 어느 날 화가 나서 막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들을 다 배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게임이 가진 폭력성 때문이 아니냐 이런 네. 문제 제기도 나오잖아요. 네. 편집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는 좀 일종의 착시가 있죠. 이게 온라인 게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온라인의 문제냐 게임의 문제냐라고 한다면 네. 사실 저는 온라인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참 초등학생들 많이 하던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풍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블록 같은 걸로 미로를 만들고 그 사이에다가 물풍선을 터뜨려서 상대가 물풍선에 맞으면 이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걸 블록으로 이렇게 상대편 캐릭터를 가둬놓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폭력적인 게임은 아니죠. 당연히 네. 물풍선 터뜨리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트롤링을 하는 게 아군을 벽 안에 가둬버리고 그 안에 물풍선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이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 게임이 이렇게 폭력적인 게임은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 노는 것처럼 물풍선 터뜨리는 게임인데 그걸 가지고도 트롤링을 한다는 면에선 이게 게임이라는 매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다른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뭐 바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둑이 폭력적인 게임은 아닙니다만 바둑 사이트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힘든 게 이렇게 자기 좀 진다 그러면 욕하고 막 중간에 그 랜선 뽑는다 그래요. 그 승패가 기록되지 않게. 네. 이런 일들을 자꾸 벌여서 힘든데, 이런 문제들의 근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게임이라기보다는 온라인의 문제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익명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이 상대와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갖고 있던 모든 윤리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나 이 사람 다시는 안 볼 텐데, 다시 게임할 일도 없는데 뭐 라고 해버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이 사람에게 기본적인 예절, 윤리, 도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어디가 다르냐면 아까 얘기한 기원 같은 경우엔 내가 바둑을 좀 졌다라고 해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바둑판을 뒤집어 엎는다. 그럼 이 사람은 다시는 이 동네 기원을 못 들어가거든요. 네. 동네에 소문이 쫙 나죠. 소위 말해 그 커뮤니티의 윤리라는 게 작동을 해요, 우리 사회에는. 그런데 온라인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평판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이런 걸 지킬 필요가 없네가 돼버리면서 윤리적 아노미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듣고 보니까 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거 커뮤니티의 그 악플들 아니냐라고 네. 말씀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익명성이라는 문제가 게임보다 더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게 지금의 커뮤니티죠. PC 통신 시절 혹시 해보셨어요? 그때는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실명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람들이 나쁜 짓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 누가
이상한 모욕으로 고소를 한다 그러면 실명으로 바로 특정이 되니까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이제 익명, 닉네임 체제로 돌아갔고 요즘은 뭐 IP도 막 가린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오프라인 기반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많은 윤리, 도덕의 문제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커뮤니티도 똑같죠. 특정 커뮤니티에서 소위 말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오히려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일 금지하는 게 친목질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의 정보를 공유하려고 모였는데 거기서 그런 공유를 안 하고 그냥 서로 친목만 다지고 뭐 그리고 자꾸 연애를 하려고 하고 이러면 이 커뮤니티가 깨진다라는 게 요즘 디지털 커뮤니티들의 굉장히 큰 전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목 금지가 되니까 한편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그 공동체의 윤리라는 것들이 작동을 안 해버리는 사태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저 사람 나랑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인데 이래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작동하던 그 평판, 도덕이라는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온라인 시대에는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그 많은 악플 혹은 욕설의 문제들이 게임뿐만 아니라 일반 미디어에서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해결책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툭 말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해결책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제도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보완을 하려고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이제 이용자 제재 같은 거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사들도 이 문제는 자기 이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욕설을 하고 트롤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 게임을 즐겁게 할 사람들이 줄어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 트롤촌이라는 걸 또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자꾸 트롤 짓을 하는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만 게임 매칭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자기가 지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이제 깨닫겠지라고 해서 그런 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제 회사 혹은 사회에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우리의 미래거든요. 이런 것들 소위 말해 내가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는 트렌드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의 IT 기업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직원들이 흩어져 있고 서로 근무하는 내내 한 번도 얼굴을 안 본 사람들이 일을 하는 시대이기도 해요. 네.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죠. 굳이 우리가 뭐 미국 사는 사람하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전 세계에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윤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윤리의 시스템은 오프라인에서 내가 너 누군지 알아를 기반으로 했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온라인 중심의 시대에는 우리는 새 윤리, 새 도덕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이런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이 점차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윤리적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게임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네. 듣다 보니까 이 온라인 네. 이 익명성에 기반해서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들 이런 네. 이야기를 좀 다뤄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 중에서 이제 게임이 가장 두껍게 나오죠.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고소, 명예훼손 관련해선 게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